중개사님, 우선 저희 집부터 보시고 얘기하지요. 집을 매도하겠다는 청담동 한 사장님께 연락이 온 건 올해 봄쯤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나름 이른 나이에 부동산 바닥에 뛰어들어 지금 강남 한복판에 들어오기까지 정말 발이 부르틀 정도로 돌아다닌 저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많은 부동산 소유자분들과 인맥을 쌓아오고 있었죠. 또 보통의 중개사분들보다는 젊다면 젊은 30대의 열정이 그분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데 한몫을 했던 것도 사실이었죠. 하지만 한 사장님은 달랐습니다. 물론 여러 각양각색의 분들을 대하면서 저만의 친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자부했음에도 한 사장님은 정말 접근조차 어려운 분이셨죠. 그런 분께서 갑작스레 집을 매도하겠다 연락이 오신 겁니다. 네, 한 사장님. 제가 잡혀있는 모든 약속을 무르더라도 한 사장님 댁부터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편한 시간이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한 사장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청담동의 고급 전원주택 부지에서도 가장 노른자의 터에 본인의 고급 주택을 보유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분께서 갑작스레 부동산을 매도하시려는 의도를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부동산 거래가 성사만 된다면 그에 따른 중개보수는 몇천을 가히 뛰어넘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사실 조금 궁금했습니다. 왜 하필 저에게 연락을 했을까? 그 이유 말이죠. 저보다도 훨씬 오래도록 이 지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중개사님들도 많으실 텐데 굳이 절 선택한 이유 말이죠. 주변 분위기를 살짝 살펴보니 매도 연락 역시 저에게만 하셨더라고요. 사장님, 저 집에 사시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강남 개발대에 지어진 건물 같은데 말이죠. 약 6년 전쯤 절 좋게 봐주시고 스카우트 해주신 제 소속 부동산 사장님께 은근슬쩍 한 사장님 댁을 물어본 적이 있었죠. 말도 마라. 한 사장님이라고? 그분은 아마 전쟁이 나도 저 집 안 팔 거니까 너도 그렇게 알면 돼. 저번에 대형 건설사에서 한번 접촉을 시도했었거든. 건설사 부사장인가?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빌고 빌었는데도 한치의 으트러짐 없이 문전박대를 당했단다. 높은 지대 위, 높다란 담장에 둘러싸인 누가 봐도 고급스러운 저택 앞에 멍하니 서서 사장님께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절대 매도 같은 건 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사실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한 사장님이 6년 후 직접 그것도 저에게만 매도 연락을 주셨으니 제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한 사장님께서 제안하신 날짜에 맞추어 저택을 방문하기까지 지리한 시간이 지나가고 드디어 저택의 문 앞에 섰습니다. 최근에 산 정장까지 맞춰 입고 들고 다니는 손거울로 마지막 용모 체크까지 마친 후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죠. 절 확인하셨는지 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근처를 지나며 담장 외부에서만 바라보던 저만의 신세계에 처음으로 발을 디디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중으로 놓인 돌계단을 밟고 올라선 정원과 고즈넉한 저택, 이곳이 강남의 한복판인지 아니면 자연에 둘러싸인 스위스의 어느 지역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때 저택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70대의 한 사장님께서 예의 그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전 90도로 한 사장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개사님,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말이에요. 네, 사장님 말씀하시죠. 부동산에 관련되어선 어떤 거라도 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중개사님 이름이 이한동 맞습니까? 네, 저번 체육대회 때 전해드린 명함에도 나와 있다시피 제 이름은 이한동이 맞습니다. 10년 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지금까지. 됐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더 물어보십시오. 중개사님 어머니 이름이 혹시 장숙자 씨가 맞습니까? 모든 질문에 답해드릴 수 있다는 충만한 자신감으로 사장님의 다음 질문을 기다리던 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역시 5살 이후로 버린 저의 어머니 이름을 이 세상에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내 말이 잘 안 들렸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장숙자 씨가 중개사님 어머니 이름이 맞냐고 묻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한 사장님께선 절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빙그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무뚝뚝하다고 유명하신 한 사장님께서 제게 웃음을 보이신다는 사실 자체가 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럼 잠시만 기다리세요. 부동산보다 더 우선적으로 이야기할 게 있으니까. 그리고는 다시 저택 내부로 들어가신 한 사장님의 전 우두커니 정원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정말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도무지 이 모든 일이 아무런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 언저리에만 자리 잡고 있던 이름, 장숙자. 그 이름을 한 사장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도무지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때 다시 저택의 문이 열렸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로 나오시는 한 사장님. 그와 함께 그의 손에 천천히 밀려 나오는 휠체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고운 외모의 60대 중반의 여성이 가만히 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순간 전 떨려오는 몸을 도무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기억 속 어딘가에 존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회전하는 머릿속에서 기억의 조각을 찾아내게 되었죠.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긴 유품 중 남아있던 사진 한 장, 제 돌잔치 때 왼편에 계셨던 아버지, 그리고 오른편에 계셨던 어머니, 바로 그분,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이한동? 전 아무런 말도 못하고 떨려오는 전신을 어떻게든 애써 누르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도저히 막을 도리는 없었죠. 엄마? 한동이니? 너가 바로 한동이니? 어떻게든 휠체어에서 일어나시려 노력하며 엄마는 제게 힘겹게 손을 뻗고 계셨죠. 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온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흐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정말 아이처럼 엄마를 향해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30년이에요. 30년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제야 내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정말 당신이 엄마라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한동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쓰러져 있는 제 머리를 그 여린 두 손으로 감싸준 엄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중얼거리며 말이죠. 그 말을 진작에라도 들었더라면 평생을 엄마란 존재 없이 살아온 제 인생이 조금은 나았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방황과 혼란으로 점철되어 문제만 일으켰던 제 인생에 조금이라도 등불이 되어 주셨더라면 제 비어있는 가슴에 조금이라도 따스함이 담겨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절 떠나버린 엄마를 30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된 저의 인생에 관해 살짝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어차피 그 여자 도망갈 줄 알았어. 엄마라는 게 정신이 있는 거야? 어떻게 갓난애를 두고 가출을 할 생각을 다 하느냐고. 지가 무슨 철부지 여고생이야? 너도 똑똑히 들어. 네 엄마는 엄마라고 생각도 하지 마. 네 인생에서 버리라고. 알았어? 아직도 떠오릅니다. 7살밖에 되지 않은 저를 술상 앞에 앉혀놓고는 매일같이 넋두리를 해대던 아빠의 모습 말이죠. 그에 더해 엄마가 집을 나간 이후 집에 들어와 살게 되신 할머니는 아버지의 성에 기름을 부으셨죠. 그것이 우리 집 돈 때문에 처음부터 기어들어온 거 아니겠냐? 아주 몹쓸 것이지, 몹쓸 것. 그러니까 넌 왜 그런 애를 집에 들여서는 또 내 잘못이라 하는 거요? 그게 나한테 얼마나 꼬리를 쳤는지 얘기했잖아. 일하러 왔을 때부터 아주 살살거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항시 여자 조심하라 안 했냐? 횟집 장사 잘 된다고 어디서 주워들어서는 일하겠다고 낼름 들어온 거 아니야? 그리고는 너한테 뭐 빼먹을 거 없나 기회만 엿본 거라고? 우리가 당한 거야 우리가. 말귀 하나 못 알아듣는 거 그렇게 때려가며 가르쳐놔도 애가 머리가 나쁜 건지 말귀를 못 알아먹더니 결국 사고를 치네. 분명히 고깃집애가 무슨 수를 쓴 거야. 그러지 않고서야 그 잘나가던 횟집이 말도 안 되게 손님이 뚝 끊긴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아 몰라요. 어쨌든 간에 내가 어떻게든 이 여자 잡아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 속이 시원할 테니까 기다려요. 사람들 풀어다가 잡으라 했으니까. 일정 부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횟집을 운영하던 아빠. 90년대 당시 도심에서 회라는 음식은 평소에 먹기 힘든 꽤나 고가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안 지역 출신이셨던 아빠는 당신의 인맥을 이용해 저렴한 금액으로 광어나 우럭 등을 구매할 수 있었고, 이를 특별한 스케다시 없이 저렴한 가격에 회를 판매하기 시작하셨죠. 당시 유행했던 9,900원 횟집. 아마 그 시절을 지내셨던 분들은 대부분 아실 정도로 선풍적인 유행을 이끈 횟집 상호의 시초가 바로 아빠라고 나름 자부할 수 있었죠. 이를 시작으로 점차 횟집을 키우셨던 아빠는 이후 3층짜리 건물을 통으로 임대, 횟집을 운영하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고급화 전략으로 바꿔 다양한 스케다시의 룸까지 보유한 아빠의 횟집은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횟집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웬만한 가족 모임 혹은 상견례 자리에 가장 어울리는 횟집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니 횟집 직원만 해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 직원으로 들여오셨던 분이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다른 직원들보단 조금 어린 30대의 나이에도 손님들에게도 싹싹하고 일도 너무 잘해서 일하신 지 6개월 만에 3층 룸 담당으로 초고속 승진까지 이루게 되셨어요. 물론 그 배경엔 사장이었던 아빠의 힘이 작용했을 테고요. 내가 그때 3층으로 올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지. 일 좀 잘하길래 예뻐해 줬더니만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야. 다 내 탓이지, 내 탓. 여자를 잘못 본 내 탓. 어린 나이였던 제가 보기에 매일같이 술에 취하신 아빠가 읊어대던 3층이란 단어에서 정말 천추의 한이 느껴졌죠. 따지고 보면 3층에 올리신 건 정작 본인인데도 말이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가끔 엄마에 대해 칭찬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을 하겠다고 면접을 보러 온 엄마는 정말 성격도 좋고 거기에 얼굴까지 예쁘셨대요. 그러니 아빠뿐 아니라 손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밖에 없었죠. 몰래 서비스도 슬쩍 넣어주고 손님의 컴플레인도 얼마나 유들유들하게 대처하는지 당시 사장인 아빠의 눈엔 얼마나 엄마가 예뻐 보였겠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한 내가 실수였지. 지네 엄마 병원비까지 그렇게 챙겨줬건만 몇 년도 안 돼서 도망갈 애란 걸 진작에 눈치챘어야 했는데. 당시 엄마의 집안 사정이 그리 좋지 못했다고 해요. 외할머니의 병원비도 엄마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어서 엄마는 10대 시절부터 일을 손에 놓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다른 곳보다 보수가 좋은 횟집까지 들어오시게 된 거고요. 그런데 워낙에 능숙한 일솜씨에 아빠는 엄마한테 슬쩍 제안을 했다고 해요. 외할머니 병원비는 본인이 책임질 테니 자신과 만나자고 말이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의 말이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아빠가 외할머니의 병원비를 지원해 주신 지 채 2달도 못 돼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2달치 병원비를 흡사 2년치 병원비처럼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건 저 역시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을 한 적은 있었죠. 하지만 그 2달치 병원비는 엄마를 공격하기 위한 확실한 무기로 아버지는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하시게 된 거죠. 어쨌든 아빠의 병원비 지원 때문인지 아니면 아빠의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엄마는 아빠와의 연애를 시작하셨고 채 3달도 되지 않아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시 아빠의 인생은 한마디로 급류를 탄 거나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하던 일마다 안 되던 장사가 작은 횟집으로 시작해서 대형 횟집으로 그리고 결혼까지 채 1년이 걸리지 않았죠. 아빠에게 있어선 얼마나 빠른 변화의 소용돌이였겠어요. 하지만 그만큼 아빠의 성정이 성장하기엔 너무 빠른 변화가 아니었나 전 생각이 듭니다. 엄마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매출이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죠. 다시 과거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아빠를 지배했을 테고 점차 아빠는 괴팍해지기 시작했대요. 물론 이 역시 제가 나이가 조금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요. 시간이 흘러 주변인들의 말에 따르면 그 잘 나가던 횟집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장사가 잘 되다 보니 아빠는 가게보다 본인의 유흥과 골프, 지역 연합회 등과의 교류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가게 관리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대요. 안 그래도 직원은 많은데 배의 선장이 부재하는 일이 많으니 직원들 역시 점차 일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죠. 손님 접대도 관리가 안 되고 음식 제사량도 빈번해졌대요. 현금은 직원들이 몰래 가져가는 경우도 다반사였고 위생 역시 지켜질 리 만무했죠.
그렇기에 가게가 나락으로 떨어질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당시 횟집에서 함께 일했다는 주방 이모의 말을 전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네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가게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숙자가 참 고생을 많이 했어. 직원마다 힘내라, 가게 다시 일으켜야 하지 않냐, 매일같이 얘기하면서 가게 관리 조금만 신경 써주면 나중에 보수도 후하게 해주겠다고 직원들 힘나게 해주고 해서 그래도 2년은 버틴 거지. 아니었으면 진작에 망했어. 하지만 그런 엄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게는 개업한 지 3년 만에 결국 폐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빠는 한사코 자신의 잘못은 없다 부정하셨다고 해요. 아니, 오히려 폐업의 탓을 직원과 엄마를 향해 돌리셨다고 해요. 가게 망하고 네 아빠가 얼마나 난리를 쳐댔는지 아니? 매일같이 술독에 빠져서는 길거리에서 싸움질이나 해대고 들리는 얘기론 집에서 매일같이 비명소리가 들렸단다. 그게 누구였겠어? 네 엄마 아니었겠니? 그건 아줌마가 잘못하는 거일지 모르죠. 아빠는 가게 망한 이후에도 절대 엄마를 괴롭힌 적 없다고 했어요. 제가 들은 바는 그게 사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간 이후 조금은 머리가 큰 제게 당시의 상황을 들려줄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아빠와 할머니뿐이었으니까요. 네 엄마는 정말 나쁜 여자야. 명심해. 만약 네가 커서 우연이라도 마주쳐도 절대 엄마 대접할 생각 마. 알았어? 새까맣게 어린애에 가게까지 무너지고 했으면 어떻게든 남편 기 살려줄 생각은 못할 망정 지 혼자 내뺄 생각을 해. 그게 사람이니? 그렇게 번갈아가며 제게 세뇌를 해왔던 두 분 덕에 전 엄마란 존재를 우리 집의 악의 축이라 철석같이 믿고 살아갔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말이죠. 하지만 제가 학교 간의 패싸움을 주도하다 상대 학교 학생을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경찰서에 잡혀가 소년원 생활까지 할 뻔한 위기 속 상대 측의 극적인 합의와 학교 자동 퇴학이라는 조건 등을 통해 가까스로 그 위기에서 풀려난 적이 있었죠. 그런데도 전 한치의 반성도 없었어요. 이번 사건의 모든 원인은 우리 구역까지 넘어온 상대 학교 녀석들의 잘못이 자명했으니까요. 거기서 중학교 시절부터 철없이 날뛰던 전 우리 학교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도적으로 공격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학교의 전쟁이 벌어진 그날 밤, 하필 제 주먹에 날아간 상대 학교 학생이 보도블록에 머리를 찢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죠. 그대로 몸이 늘어지던 학생을 바라보며 전 순간 움찔했습니다. 행여나 저 녀석이 죽은 건 아닐까 두려움이 몰려왔죠. 그 때문에 전쟁은 순식간에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했겠죠. 아직은 철부지 녀석들이니 어린 치기에 서로 싸움을 시작했을 뿐 설마 누군가가 죽을 거란 생각까진 아무도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잠시 뒤 녀석의 뒤통수에서 슥 새어나오는 피에 학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주춤대며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적군도 아군도 없었죠. 언제 싸웠냐는 듯 다 같이 주랭랑을 치는 학생들의 시선 모두가 절 향하고 있었습니다. 넌 진짜 큰일 났다. 하지만 우린 모르는 일이다 하는 눈빛들 말이죠. 저 역시 서둘러 도망을 쳐야겠다 싶어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스치는 생각이 있었죠. 저 쓰러진 녀석에게 제가 주먹을 날리던 순간을 목격한 놈들이 바로 꼬리 빠지게 도망치는 저 놈들이란 사실 말이죠. 어떻게든 자신이라도 살기 위해선 살인범을 저로 지목할 수밖에 없을 테였죠. 전 할 수 없이 돌리던 발길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녀석에게 뛰어가 녀석을 안고선 어떻게든 서둘러 지혈부터 하기 시작했죠. 천만다행히도 녀석의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심하다고 판단해 제 교복 와이셔츠 상의를 벗어 서둘러 녀석의 머리 위로 꽉 동여맸습니다. 그리고 빨리 와서 도와달라 외치며 구급차를 호출했죠.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싶어 도망을 쳐야겠다 다짐했지만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한 마당에 더 이상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도 없어져 버렸죠. 당시 상황에 관한 명확한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잡혀간 절 구해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18살, 그 당시에 제 곁에 남아있던 가족은 아무도 없었죠. 어린 시절 그렇게 매일같이 술을 마시던 아버지는 결국 간경화로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게 집 나간 며느리라며 여생을 원망하시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안 그래도 컨트롤이 되지 않았던 저였지만 이 세상에 홀로 남은 이후로는 그나마 남아있던 처마마저 사라지고 만 상황이었죠. 그리고 도래한 그 끝은 원래부터 술, 담배는 물론이요. 오토바이에 폭력까지 망나니처럼 살아가던 제가 결국 소년원으로 귀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넌 상훈이가 숨이라도 붙어있는 거 고마운 줄 알아. 그나마 살인범은 면할 수 있으니까. 보니까 사고란 사고는 다치고 다녔구만. 너가 그러고도 학생이야? 경찰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사고를 치든 말든. 너 상훈이가 살았다고 해서 네 죄가 끝났다 생각하나 본데 어쨌든 네가 의도했든 안 했든 상훈이가 크게 다친 건 사실이니까. 저쪽에서 만약에 합의 안 해주잖아? 너 그냥 깜빵에 가는 거야. 알았어? 우리 영역으로 먼저 넘어온 건 저 놈들이라고요. 이 자식이 진짜 니들이 무슨 깡패야? 영역이 어딨어 영역이? 전 아무 잘못 없어요. 바닥에 머리 부딪힌 그놈이 잘못한 거지. 피해자 측에 가서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이놈이. 그럼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아직 창창한 나이에 네 인생에 빨간 줄 하나 긋는 거지 뭐. 자신은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 돌아서는 경찰을 보며 저는 더 심통이 났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땐 주체할 수 없는 반항심으로 가득할 때였죠. 그 순간 경찰서로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정도의 여성분이셨죠. 그리고는 가해자인 저를 찾더라고요. 그 여자는 또 뭔가 싶어 삐딱한 시선으로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너가 이한동이니? 그쪽은 누구신데요?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경찰 아저씨가 파일철을 들어 절 때릴 듯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 자식이 안 일어나? 피해자 조상원이 어머니시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제가 왜 일어나야 하는데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손이 닳도록 빌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느냐고요. 저쪽 놈들이 먼저 우리한테 시비를 건 거라니까. 제가 대화해보겠습니다, 경찰 선생님. 으유, 여튼 상원이 어머님, 저럼 저거 절대 말 안 통하는 놈이니까 아니다 싶음 합의 안 보셔도 돼요. 지 위에서 말해줘도 몰라. 하며 경찰은 씩씩거리며 돌아서 나가버리셨죠. 그때 그 아줌마가 제 옆에 가만히 앉더라고요. 사실 뭔가 싶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해서 슬쩍 아줌마를 등지고 몸을 돌려버렸죠. 아까 경찰 아저씨가 말했듯이 내가 상훈이 엄마다. 그래서요. 합의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깜빵 가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깜빵? 그래, 내 아들 그렇게 한 놈 당장이라도 쳐놓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다. 네 이름을 듣기 전까진 말이야. 그게 뭔 소리예요? 제 이름이요? 그래, 이한동. 장숙자 아들 이한동. 순간 멈칫한 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빠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다시는 들을 일 없다 생각한 엄마의 이름이었죠.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든 게 정말 숙자 아들인가 싶어 몇 군데 알아보니까 네가 맞더구나. 10여 년 전 강산 횟집 이태근 사장의 아들 이한동. 아니 그걸 어떻게... 어떻게 알긴. 그 강산 횟집이 개업할 때부터 망할 때까지 장장 3년을 하루 종일 가게 주방에만 붙어 있었는데 누구보다 잘 알지. 그리고 그 당시 내가 가장 아끼고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네 엄마 숙자였고. 인생 참 희한하다. 10년이 지난 지금에 그것도 하필 경찰서 의자에 앉아 내가 숙자 아들을 만나고 있다니 말이야. 그렇게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당시 횟집 주방 이모의 입을 통해 전 기억도 없는 엄마의 과거를 들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껏 제가 그간 세뇌당해왔던 엄마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숙자가 얼마나 속이 깊고 좋은 아이였는지 모른다. 내가 매일같이 그랬어. 횟집에서 일하기 아까운 여자라고 말이야. 우스갯소리로 영부인감이라고 했으니까. 엄마가요? 아빠 말론 전혀 그런 이미지 아니던데요? 아빠 말론 엄마가 공금도 막 쓰고 재료비도 막 빼돌리고 해서 가게가 망했다고 그러던데요? 이태근이가 뭘 알아. 탱자탱자 놀러나 다니고 술에 도박에. 에이구, 그 인간이 가게 다 말아먹었지. 그런데 그 탓에 숙자한테 가게 막판에 직원들 월급 석 달치가 못 나가고 있을 때 몰래 가게 예비비로 직원들 월급 한 푼도 빠짐없이 싹 챙겨준 게 숙자야. 그 예비비 몰래 써서 가게가 망했다고 말도 안 되는 탓을 숙자한테 돌려서 들들 볶아대던 게 바로 네 아빠 이태근이고. 당시 표현은 안 했지만 전 실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엄마에 대한 원망과 분노 모두 부질없는 짓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것뿐인 줄 알아? 너랑 같은 나이였던 상훈이 걔가 그때 3살인가? 폐렴이 심해서 폐에 고름을 한시라도 빨리 빼는 수술을 했어야 했는데 나도 그렇고 애 아빠도 빚 때문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 그때 상훈이 수술비 하라고 숙자가 그동안 모았던 돈을 나한테 아낌없이 베풀었어.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아줌마는 한동안 눈물을 훔치며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죠. 상훈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내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숙자한테 갚으려 했다. 그런데 숙자가 집을 나간 이후였어. 아무리 찾아보려 수소문해봐도 숙자를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숙자는 항상 내 마음속의 빚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너를 만난 거야. 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떨군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까 약간의 뇌진탕 소견은 있지만 다행히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 물론 다행이긴 했지만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든 게 숙자 아들인 이한동, 바로 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야 숙자의 빚을 갚을 수 있겠구나 싶어 이렇게 널 만나러 찾아왔다. 절 향해 둘러앉으신 아줌마는 조심스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탁하셨어요. 한동아, 너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네 엄마 숙자가 집을 나간 이유는 너무도 괴로워서였을 거야. 매일 같은 술주정에 폭력까지 일삼는 네 아빠를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겠지. 물론 아들인 널 두고 집을 나간 건 잘못된 건 맞아. 하지만 당장에 자신의 몸조차 누일 곳이 없는 숙자가 핏덩이인 너까지 어떻게 데리고 나갈 수 있었겠니? 내가 아는 숙자는 아마 언젠가 널 찾으러 올 거다. 그러니 이 아줌마가 정말 부탁할게. 너 아빠처럼 억울한 한 해 맺혀 살지 말길 바란다. 이제 네 엄마를 용서해줘.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을 조금만 이해해줘. 너가 그래준다 약속만 해주면 난 너한테 아무런 책임도 지게 하지 않을 거야. 그건 네 엄마가 내게 베푼 은혜를 이제야 내가 갚는 길이니까. 그러니 한동아, 이제 더 이상은 문제 일으키지 말고 네 아빠가 너한테 심은 그 가슴속 한을 제발 지우고 이젠 앞으로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나길 바란다. 그래줄 수 있지? 아직도 생각하면 신기한 일이었어요. 아줌마의 말을 듣고 있던 제 눈에서 줄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던 일 말이죠. 그 눈물 속엔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날 버린 엄마에 대한 원망, 매일같이 어린 아들을 앉혀놓고 넋두리하던 아빠의 한, 그리고 분노로 가득했던 할머니의 거친 언행들, 그 모두가 제 눈물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아줌마의 도움으로 경찰서를 나온 전 동네 인근에 위치한 호숫가에 앉아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제 인생 처음으로 제 미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피해자였던 상훈이를 찾아가는 일이었죠. 전 다음날 곧바로 입원 중인 상훈이를 찾아갔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다행히 건강해 보였죠. 처음에 제가 왔다는 사실에 상훈이는 강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차 상훈이 엄마의 설득 끝에 전 병실에서 상훈이와 마주할 수 있었죠. 사실 이번 일만 아니었으면 상훈이란 친구를 알지도 못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가슴속 깊이 밀려든 죄책감은 절 상훈이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상훈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널 때린 것도 미안하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만든 그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라 생각해. 너한테 용서해달라고 말을 안 할게. 계속 미워해도 괜찮아. 하지만 난 너한테 꼭 빌고 싶었어. 정말 미안하다고 말이야. 다시 한번 미안하다. 또 무슨 애먼 짓을 할까 싶어 인상을 찌푸리고 있던 상훈이도 저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그리고 너의 어머니한테 준 상처 언젠가 꼭 갚도록 할게. 지금은 비록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정말이다. 남자로서 너한테 약속할게. 그런 저의 모습에 조금은 화가 풀렸는지 상훈이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냉랭하지만 저한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됐어. 알았으니까 그만 가. 전 고개를 푹 숙여 인사하고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상훈이 알았다는 말이 조금은 다행으로 느껴졌죠. 그리고 병실 밖에 서 계시던 아줌마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너가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다. 고맙다. 고마워, 한동아. 감사합니다. 제가 지은 잘못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 다시금 아줌마에게 인사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죠. 학교는 퇴학 처리가 되었고 아빠와 할머니가 떠난 그 집도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죠. 호숫가에서 결심했듯 전 모든 걸 정리하고 제가 선택한 계획대로 서울로 향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서울 생활은 시작되었죠. 우선 고시원에 자리한 저는 곳곳에 알바를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횟집이 망하면서 생긴 빚을 갚는데 대부분의 재산을 도로 토해냈던 아빠 덕에 원래부터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의 무일푼으로 서울에 올라온 전 닥치는 대로 일부터 해야 했죠. 하지만 막무가내로 일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무얼 하면서 먹고 살지 그게 가장 관건이었죠. 하지만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던 제가 그나마 저의 장점을 찾게 된 건 대형마트에 파견되어 시식 및 홍보 등의 알바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절 좋게 봐주신 마트 측 관리자께서 마침 퇴근을 하던 저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게 되었죠. 그런데 한동 씨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파견 직원들을 봤는데 한동 씨처럼 영업 잘하는 사람을 못 봤어.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상품에 대한 믿음을 가게 하는 신뢰의 힘이 있더라고. 내가 볼 때 한동 씨는 아직 20대 초반이잖아. 그 능력을 잘만 발휘하면 20대 이른 나이에 큰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대학을 가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자격증을 따보는 거 어때? 공인중개사나 감정사 같은 거 말이야. 앞으로 무조건 부동산이야. 그쪽으로 한동 씨 능력을 발휘하면 엄청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 관리자의 말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자격증이란 걸 따볼 생각은 추호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공부란 걸 진득하게 해본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돈도 벌어야 해서 학원 다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제 말에 오히려 관리자는 너털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아니, 이한동 씨는 무슨 조선시대에 살아? 세상이 이렇게 좋아져서 인터넷만으로도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는 지금 시상에 뭘 고민이야? 한동 씨가 조금만 노력하면 인터넷 수업만으로도 자격증 같은 거 어렵지 않게 딸 수 있다고. 주경야동 몰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책을 읽고 말이야. 아직 한참 어리잖아. 그럴 만한 체력이 충분할 것 같은데. 관리자의 말을 들은 그날부로 전 공인중개사가 되기로 확고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말 관리자님의 말대로 인터넷만 잘 이용해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더라고요. 본인의 의지만 가진다면 말이죠. 그래서 전 당장 인터넷 수업에 그간 벌어둔 수입의 일부분을 과감히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밤이 새도록 공부에 매달렸어요. 생전 공부란 걸 해본 적 없던 제게 있어 공부란 건 책 속의 단어부터 이해하는 게 그 시작이었죠. 거기에 법 관련 용어도 많다 보니 매번 사전을 뒤져가며 수업 내용을 하나씩 제 머릿속에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군에 가서도 틈나는 대로 공부에 매달린 결과 전역 몇 달 후 치러진 시험에서 전 당당히 공인중개사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나이 26살 때였죠. 그 이후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여러 부동산에서 일을 배우며 점차 식견을 넓혀갔죠. 그에 더해 당시 관리자의 말에 따라 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관리자의 말 중 잊지 않고 있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말이 신뢰가 간다는 말이죠. 이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던 건 절대 거짓이나 과장으로 상대를 속이지 않겠다는 저만의 굳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신뢰가 가는 만큼 저 역시 신뢰가 가게끔 일을 해야 했죠. 근데 준 기사님, 이 집은 다른 데보다 왜 이렇게 싸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사셨던 분들께서 나가시면서 제게 하셨던 말이 이 집이 여름에는 습하고 겨울에는 너무 춥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특히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에 대한 사실을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분이나 혹은 아이가 있으신 분들께는 솔직히 권해드리는 집은 아닙니다. 그 덕인지 몰라도 전 실내 하나로 점차 저만의 손님들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인맥도 생기게 됐죠. 그 와중 알게 된 사장님을 통해 여기 강남까지 입성을 하게 된 거고요. 하지만 당시 나이가 많으셨던 부동산 사장님께서 어느 날 제게 뜻하지 않은 제안을 하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 한동씨 말이야. 내가 일하는 거 보니까 이 강남 바닥에서 꽤나 인정을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여기를 한동씨가 맡아서 해보는 거 어때? 제가 말입니까? 아니 사장님께선 그럼... 나이도 있고 이젠 나도 이 지긋지긋한 바닥에서 그만 손을 뗄까 해. 그동안 나랑 일하면서 우리 담당 섹터의 건물 사장님들을 웬만큼 한동씨도 잘 알잖아. 거기에 한동씨 영업 능력이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동씨가 맡아서 해보는 게 어때? 생각지도 못한 사장님의 제안으로 전 공인중개사의 대표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안 그래도 언젠가는 개업을 해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로 젊은 나이에 공인중개사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도 젊은 열정 하나로 인맥을 만들어가던 와중 우연히 만나게 되었던 게 바로 한 사장님이었습니다. 한때 큰 중소기업을 이끌던 사장님이었고 강남 개발 때부터 이 지역에 터를 잡으셨던 분이셨죠. 하지만 그분의 첫인상은 정말이지 매우 차가웠습니다. 안 그래도 가장 노른자 위치에 저택을 소유하신 분이 누구일까 한참을 궁금해하던 차에 이전 사장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이번에 구에서 진행하는 주민체육대회 있잖아. 거기에 후원하시는 일반 구민분들 중에 한 분이 한 사장이라고 자네가 항상 궁금해했던 저택 소유자분 기억하지? 네, 그럼요. 잘 알죠. 아마 그분께서 체육대회에 잠시라도 참가하실 것 같은데 한번 가봐. 자네가 저번에 그분이 누군지 궁금해했던 게 기억이 나서 말이야. 찾아가서 인사라도 한번 해보라고. 안면이라도 비추고 나면 혹시 모르지. 좋은 일 있을지 말이야.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옳다구나 싶어 전 주민체육대회가 어서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당일 전 그렇게 고대하던 한 사장님을 만나 뵐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왜 그렇게 한 사장님을 궁금해하고 뵙고 싶어 했는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전 어떻게든 한 사장님과 얼굴 인사라도 하고 싶었죠. 마침 체육대회 한쪽에 마련된 지휘소에서 전 드디어 한 사장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일용 사장님 소개로 이렇게 처음 인사드립니다. 성공 공인중개사 대표 이한동입니다. 하며 전 한 사장님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절 돌아보시는 한 사장님의 얼굴은 미동조차 없으셨죠. 아마 저와 같은 중개사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 멈추지 않았죠. 그동안 한 사장님을 정말 뵙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사장님께 인사드리고 싶은 그 마음뿐입니다. 이건 제 명함입니다. 언제든 필요하신 일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며 명함을 건네드렸죠. 하지만 제 명함을 무성의하게 받으신 한 사장님은 딱히 다른 말씀 없이 다시 시선을 돌려 체육대회를 관람하셨습니다. 그래도 전 이렇게 인사를 드린 것만으로도 됐다 생각했어요. 어차피 한 사장님께선 부동산을 내놓을 예정도 없으시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왜 그렇게 한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 했는지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 후 한 사장님께서 직접 저에게 전화를 주셨던 겁니다. 그것도 오로지 저한테만 말이죠. 우선 저희 집부터 보고 이 얘기를 하시지요. 그리고 한 사장님의 저택에 들어선 지금 전 제 눈앞에 그동안 기억 속에 파묻혀 있던 엄마를 뜻밖의 공간에서 마주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제야 제가 왜 그토록 한 사장님을 뵙고 싶어 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죠.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냥 알 수 없는 운명적인 끌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엄마를 통해 전 그간의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난 정말 믿지 않았다. 한 사장님의 옷에서 나온 너의 명함을 보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 아마 내가 남편의 옷을 세탁 맡기지 않았더라면 명함의 존재도 알지 못했을 테지. 정말 운명 같은 일이구나.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시던 엄마는 한시라도 놓치기 싫은 듯 제 손을 꼭 붙잡고 계셨습니다. 알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나한테 네 마음껏 화를 내도 돼. 하지만 나도 널 다시 찾기 위해 노력했어.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진 못했다. 그리고 엄마를 통해 듣게 된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집을 나가게 된 연유 역시 엄마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었다고 해요. 5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저를 두고 집을 나갈 수는 없었죠. 하지만 집을 나가라고 압박을 준 건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부터 다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내가 곳곳에 수소문해서 다 알아봤다.
내 아들이 여자 잘못 만나 평생 고생할 팔자라더라. 그런데 철없는 놈이 그 전에 만난 그 배은망덕한 여자한테도 그렇게 당해놓고선 또 자기 가게에서 일하는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 너 알고 있지? 네 남편이 그 여자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네, 알고 있어요. 내 아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싹 들고 날라버렸어. 너도 그럴 거 아니니? 아니, 어머님, 제가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겠어요? 아들한테 들으니까 네가 가게에 비축해 돈 빼서 썼다 그러더라. 너 지금 제정신이니? 지금 가게가 그렇게 힘든데 너도 전에 그 여자랑 똑같은 여자야? 그러니까 당장에 나가. 더 이상 우리 집 돈 축내지 말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이 집 돈을 축내겠어요? 그리고 가게 직원들 월급은 챙겨주셔야 하는 게 맞잖아요. 남편한테 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2달째 지켜지지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어차피 그 돈도 남편이 도박에 충당하려 했던 돈인 거 어머님도 이미 아시잖아요. 더 이상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당장 내일 우리 집에서 나가. 알았어? 그럼 한동이는요? 한동이는 어떡하고요? 이게 아주 웃기네. 한동이가 뭐 네 아들이니? 우리 태근이 아들이야? 이제 아주 내 귀한 손자까지 훔쳐갈라 그래? 그래요. 어머님 말대로 제가 낳은 아들은 아니죠. 하지만 돌 때부터 키워왔던 건 바로 저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실 엄마가 손수 낳은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에 전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까지 들었죠. 듣고 보니 전 아빠가 엄마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에게서 나온 아들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어떤 사정이 있어 아빠와 헤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새로 이 집에 들어온 엄마는 이제 갓 돌이 된 절 키워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셨던 거였죠. 하지만 친아들이 아님에도 엄마는 정말 정성껏 절 키우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운명이라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할머니에게서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은 그날 밤, 엄마는 그날 역시 술에 취한 아빠에게서 거친 욕설과 폭력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당장 나가. 우리 집을 망치고 이젠 내 아들까지 훔쳐가려고? 이런 도둑이 어딨어.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거친 아빠의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내던져지셨답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이 집에서 보낸 건 아빠와 할머니였던 거죠. 하지만 가라고 진짜 갈 줄 몰랐다는 심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매번 집 나간 여자라고 그렇게 진실과 맞지 않은 험담을 매일같이 늘어놓으셨던 거죠. 그렇게 맨손으로 쫓겨난 엄마는 정말 갖은 고생을 다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절 데리고 오고 싶었다고 해요. 하지만 친아들도 아니고 또 도둑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절 데리고 갈 용기가 막상 나지 않으셨다고 해요. 당연했겠죠. 이후 엄마는 갖은 고생을 하며 가까스로 삶을 이어가던 와중 마침 과거 횟집에서 일할 때 손님으로 알게 된 한 사장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간의 사정을 다 들으신 한 사장님은 전폭적으로 엄마를 지원해주기 시작하셨죠. 그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답니다. 과거 횟집에 방문했을 시 어떤 손님이든 상관없이 밝고 상냥하게 응대하던 엄마의 모습을 한 사장님은 잊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사장님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신 엄마는 절 찾으러 다시 그곳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하지만 그땐 이미 전 서울로 올라간 이후였죠. 이후로도 널 찾아보려 노력했단다. 하지만 널 어디서도 찾지 못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고맙다 고마워 한동아. 하지만 엄마는 누적된 삶의 피로 때문인지 현재는 위암을 앓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 지금은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싶어 지방의 조용한 곳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집을 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 우리 중개사님께서 저희 집을 잘 팔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절 향해 악수를 청하시는 한 사장님을 보며 전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뜻하지 않게 집을 떠나게 된 엄마를 그동안 보살펴준 한 사장님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었죠. 지금도 전 여전히 엄마와 자주 연락을 취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절 낳아주신 친엄마는 아닐지라도 어린 제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저의 진짜 엄마였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전 과거 엄마와 함께 일했던 아주머니, 그러니까 상원이 엄마와 다시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엄마도 아주머니와 눈물의 통화를 이루게 되었고요.
한동이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언니. 그때 한동이한테 해주셨던 선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동이도 그러더라고요. 상훈이가 보고 싶다고요. 그리고 한동이가 상훈이한테 사나이 대 사나이로 했던 약속이 하나 있답니다. 빨리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그렇게 재촉을 하네요. 그러니까 언니, 우리 빨리 얼굴 봬요. 알았죠? 그렇게 전화기를 든 엄마와 전 서로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신 엄마와 떨어질 일 없을 거라는 확신의 눈빛도 함께 말이죠.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